수백 명의 강력한 군대 속에서 견고한 탱크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상공의 깨끗한 흰 구름이 언제 갑자기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화력에 의해 찢겨질지 모릅니다. 장갑차 행렬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이며 공격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완전한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 이라크 군인들이 직면한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탱크 킬러인 보잉 AH-64 아파치입니다. 유령처럼 조용히 활공하는 이 철잠자리는 전자눈으로 목표물을 조준한 후 정밀 유도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라크의 자랑스러운 전차들이 차례로 폭발하면서 파편으로 부서져 전진하는 선봉이 거대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파치의 파괴력 덕분에 연합군은 1991년 2월 말까지 이라크군을 신속하게 격파하고 쿠웨이트를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걸프전에서의 대성공으로 아파치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공격 헬리콥터로서 입지를 굳혔고 수많은 국가가 이 기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AH-64 아파치가 어떻게 그림 같은 도로를 죽음의 고속도로로 바꿀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탱크 사냥꾼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AH-64 아파치의 기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헬리콥터는 취소된 프로그램의 잿더미에서 부활했습니다. AH-64 아파치는 1970년대 초의 개념에서 전장을 지배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필요성과 치열한 경쟁이 이 헬기의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강력한 아파치 헬리콥터의 등장은 잔혹한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과 냉전 시기 미군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미군은 풀다갭이나 북독일 평원을 통해 서유럽으로 밀고 들어오는 압도적인 수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탱크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전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수 항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육군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할 새로운 무기체계로 구상된 야심찬 록히드 AH-56 샤이엔 프로그램은 기술적 어려움과 생산 비용의 대폭 상승 등 계속되는 개발 차질로 인해 1972년 8월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은 베트남 전장에 투입된 AH-1 코브라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헬리콥터를 필요로 했습니다. 육군은 1972년 8월 17일 고급 공격 헬리콥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속도가 145노트인 복잡한 샤이엔보다 더 실용적인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생존성 향상을 위한 트윈 엔진 더 나은 화력과 성능, A1 코브라보다 더 긴 항속거리, 낮잠 비행 임무 수행 능력. 육군의 비전은 간단했습니다. 공격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지상군을 지원하며 적군의 위치 파악, 보고, 교전을 통해 군사작전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원했습니다. 대형 업체들 간의 경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벨, 보잉 보톨, 휴즈 에어크래프트, 로기드, 시코르스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초기 평가 후 육군은 1973년 6월 벨과 휴즈 에어크래프트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두 대의 프로토타입 항공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벨은 모델 409 모델명 YAH-63를 만들었고 휴즈는 모델 77 모델명 YAH-64를 개발했습니다. 촉박한 마감 기한은 두 팀을 압박했습니다. 1975년 9월 30일 휴즈의 YAH-64가 첫 비행을 하고 하루 뒤인 10월 1일 벨의 YAH-63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육군은 1976년 내내 4대의 헬기를 모두 광범위하게 테스트했습니다. 1976년 12월 10일 휴즈의 YAH-64A가 승리했습니다. 두 설계 모두 가능성을 보였지만 휴즈 헬리콥터가 생존성에서 우월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육군은 YAH-64의 손상 방지용 산할 메인 로터와 안정적인 테일 드래거 랜딩 기어 구성이 YAH-63의 세발 자전거 배열에 비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휴즈는 승리 후 추가 테스트를 위해 세 대의 시제 AH-64A를 제작했습니다. 육군은 1982년 정식 생산 승인을 내렸고 1983년 첫 번째 아파치가 출시되었습니다. 아파치라는 이름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이름을 따서 헬기 이름을 짓는 육군의 오랜 전통을 따랐습니다. 해밀턴 하우즈 육군 장군은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분리되기 전에 이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군사 역사가들은 하우즈가 헬리콥터 전술과 부족 전쟁의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헬리콥터가 대평원의 부족들이 싸웠던 방식처럼 적의 측면을 공격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육군은 1969년 육군 규정 70-28을 통해 이 장명 관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아파치 부족의 유명한 전사 정신과 전투 기술 덕분에
아파치라는 이름이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이 이름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던 아파치 전쟁에서 아파치 부족의 용감한 싸움을 기리는 이름입니다. 초기 엔지니어링의 도전과 혁신, 획기적인 공격 헬리콥터를 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AH-64 아파치가 오늘날의 강력한 건쉽이 되기까지에는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공학적 장애물이 가득했습니다. 아파치 프로그램은 초기에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육군은 2200시간의 블레이드 수명을 원했지만 스파를 고정하는 본드라인 에폭시 접합부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블레이드가 약 800시간에 고장났습니다. 헬기는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유지보수 문제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제조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휴즈 헬리콥터는 스파본드 결함으로 인해 생산된 블레이드의 절반을 폐기해야 했고 이로 인해 납품이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팀은 블레이드 경화 프로파일 문제, 클린룸 조립 부족, 에폭시 보관 수명 및 포트 수명 문제 등 여러 제조 문제를 해결했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마침내 도면에 스파가 접착되는 본드라인 폭이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 엔지니어링 문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부품 공차를 설정하여 본드라인 내어비가 중요한 0375인치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아파치의 파워는 개발 과정에서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오늘날의 AH-64. 이 모델은 엔지니어들이 더 많은 출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재설계한 업그레이드된 페이스 기어 변속기와 결합된 강력한 T700, GE701D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헬기의 최고 속도를 시속 186마일로 유지하면서 상승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첨단 개선 터빈 엔진 프로그램은 아파치의 항속 거리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T901 엔진은 항공기가 목표 지점까지 135해리를 비행하고 1시간 이상 머물렀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이는 현재의 30분 채공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설계에는 여러 가지 방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소로 채워진 자가 밀봉 연료 탱크는 손상 시 발화를 방지합니다. 기체의 금속을 제용해 들어오는 탄환을 흡수하는 일렉트로스 레그, 조종석 아래의 케블라 장갑은 23mm의 발사체를 견딜 수 있습니다. 조종사 사이의 탄도 폭발 보호막은 승무원의 생존성을 향상시킵니다. 전투 중 손상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체 전체에 중복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신 아파치는 또한 조종사의 입력 없이도 적의 무기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헬리콥터 통합 방어 지원 제품군을 사용합니다. 아파치의 가장 큰 혁신은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AGM-114R 로미오 변형은 정밀성, 다목적성, 파괴력을 결합하여 공대지 무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파치 롱보 혁명. AH-64 아파치는 1990년대 중반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놀라운 업그레이드는 이미 강력한 공격 헬리콥터를 전장의 작전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헬리콥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AH-64D는 취역 당시 획기적인 전투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기존 아파치의 한계를 해결하고 전투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파치 롱보는 헬기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거쳤습니다. 육군과 보잉은 1990년대 중반에 AH-64D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통해 디지털 통신, 전자전 자체 보호, 엔진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완전히 새로운 헬리콥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롱보는 배치 직후 전투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AH-64D는 특유의 30mm 주포와 최대 16발의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육군 최고의 공격 헬리콥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 APG-78 롱보 사격 통제 레이더는 AH-64D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은 공격 헬기에 장착된 세계 유일의 사격 통제 레이더입니다. 밀리미터파 레이더 시스템은 주 로터 위에 독특한 돔에 장착되어 있으며 헬리콥터 전투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최대 256개의 움직이는 표적과 정지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의 기능은 획기적인 기능입니다. 즉각적인 평가를 위해 상위 16개 표적의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악천 후, 어두운 환경, 야간에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 탐지 범위가 8km에서 16km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사양에 비해 탐지량이 4배 증가했습니다. 라도미메인 로테오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파치 승무원은 지형, 나무, 건물 뒤에 숨어 있으면서도 표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무원들은 적의 사격에 노출되지 않고도 위협을 식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파치 롱보의 가장 가치 있는 전술적 발전은 발사 후 잊어버리는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조종사는 더 이상 미사일의 비행 경로 전체에 걸쳐 목표물을 레이저로 고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헬리콥터가 적의 사격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AGM-114L 롱보 헬파이어는 밀리미터파 능동형 레이더 호밍 기능을 갖춘 진정한 발사 후 잊어버리는 무기로 작동합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 후 유도 장치가 필요 없으며 발사 후에도 목표물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종사는 발사 후 즉시 엄폐할 수 있어 적대적인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발사 전의 좌표, 레이더 측정값, 속도 데이터 등 표적 정보를 미사일에 로드합니다. 미사일은 발사 후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온보드 액티브 레이더 호밍을 사용하여 스스로 유도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기, 안기, 시계 불량 등 레이저 유도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조건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이러한 다목적성은 적들이 미국 항공 자산에 대해 환경적 요인을 이용하려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H-64DE 기능은 오늘날에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신 AH-64 버전 6, 오는 더 나은 치사율, 생존성, 상황 인식, 항법 및 통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모든 아파치 E 모델 헬리콥터에 대한 공통 운영 비행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아파치 콕핏 내부 AH-64 아파치의 조종석은 최고의 군사 공학을 보여줍니다. 이 특별한 작업 공간에서 인간과 기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합니다. 수년간의 개선을 통해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전장의 효율성과 승무원 생존을 극대화하는 설계가 탄생했습니다. 아파치는 직렬식 좌석 배치로 일반 헬리콥터와 차별화됩니다. 조종사는 부조종사 사수의 뒤와 위에 앉습니다. 이 설정은 두 승무원에게 명확한 시야를 제공하는 동시에 적의 사격에 더 작은 표적을 제시합니다. 두 포지션 모두 완벽한 비행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두 승무원 중 한 명이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이 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이중화 기능은 전투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두 위치 모두 조종관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에 한 명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핸드오프 절차를 통해 두 위치 간의 제어권을 이양합니다. 제어권 이전은 직책 간 전자 요청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의 조종권은 다시 이양될 때까지 비활성화됩니다. 이 스마트 시스템은 두 위치에서 동시에 항공기를 제어하려고 시도하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합니다. 각 승무원은 주비행 제어 순환, 집단, 패들, 스로틀 외의 거의 모든 다른 항공기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 기능은 복잡한 전투 임무 중 작업 부하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합 헬멧 및 디스플레이 조준경 시스템은 아파치 콕핏의 가장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은 보호용 헤드기어와 정교한 조준 플랫폼으로 작동합니다. 중요한 비행 및 표적 정보가 조종사의 눈앞에 바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인식과 무기 시스템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아파치 승무원은 몇 가지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종사에게 최신 표적 이미지와 기호를 표시합니다. 복잡한 전투 기동 중 조종사의 업무량 감소, 모든 가시성 조건에서 상황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무기 시스템의 주요 조준 메커니즘 역할을 합니다. 통합 헬멧 및 디스플레이 조준 시스템은 승무원이 헬멧의 30mm 체인건을 헬멧의 움직임에 노예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인간의 본능처럼 승무원이 보는 곳이면 어디든 조준할 수 있습니다. 군 엔지니어들은 이를 제로 타임 투 타겟 획득이라고 부릅니다. 무기 및 장비 AH-64 아파치는 인상적인 무기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 헬리콥터입니다. 정밀 유도 탄약과 광격 효과 무기를 탑재하여 지상과 공중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비행 무기고입니다.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은 아파치가 중무장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대장갑 무기로 사용됩니다. 각 헬리콥터는 날개 철탑에 부착된 4개의 4레일 발사대에 최대 16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82km에 이르는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아파치 승무원은 대부분의 지상 기반 방공망을 훨씬 뛰어넘는 거리에서 위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헬파이어 제품군은 원래의 반능동 레이저 유도 설계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롱보 아파치는 밀리미터파 레이더 호밍 기능을 갖춘 AGM-114L 변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가 목표물까지 유도하지 않고도 발사할 수 있는 진정한 발사 후 잊어버리는 미사일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AGM-114R 로미오 미사일에는 이제 다목적 탄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높은 폭발력과 파편화 효과가 결합된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헬파이어는 경전차, 벙커, 저공 비행 항공기 등 전차 이외의 다양한 표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아파치는 이 지상 공격 미사일을 사용하여 드론을 격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2개의 19튜브 발사관에 하이드라 70 로켓 시스템을 탑재하여 지역을 제압하고 여러 표적을 빠르게 타격합니다. 75인치 접이식 핀 공중 로켓은 전장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화력을 제공합니다. 하이드라 시스템의 가치는 빌딩 블록 설계에서 비롯됩니다. 로켓은 크게 3가지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추진을 위한 MK66 MOD-4 로켓 모터, 9가지 탄두 유형 중 선택 가능, 연결된 포인트 폭발 또는 원격 설정 퍼즈. 임무 계획자는 특정 임무에 맞게 아파치 무장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두 옵션은 고폭 대인용부터 대전차, 다목적 탄약, 플리쳇 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수 탄두는 전장을 밝히거나 표적을 표시하거나 연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네러럴 다이내믹스는 1996년부터 400만 개 이상의 헤이드라 70 로켓을 제작했습니다. 이 로켓은 다양한 서비스 지점에서 회전익 항공 임무를 지원합니다. 많은 헬리콥터 유형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일관된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파치는 FEAM-92 스팅어 미사일을 탑재하여 공중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열 추적 무기는 헬리콥터의 윙팁 스테이션에 장착됩니다. 아파치 승무원은 이제 적 항공기와 무인 시스템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팅어 미사일은 4차례의 주요 분쟁에서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를 270회 이상 명중시키며 전투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작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적 항공기로부터 아파치 헬리콥터를 보호합니다. 미 육군은 2019년부터 스팅어 미사일에 근접 조준경을 장착하는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장에 위협이 되고 있는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격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사일은 드론을 직접 타격하거나 근처에서 폭발시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의 무기괴는 전방 통체 아래에 강력한 M230 30mm 체인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포는 1200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경장갑, 전차 및 병력에 대해 안정적인 화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전투 장비에는 헬파이어 미사일 10개와 하이드라 70 로켓포드 2개가 장착될 수 있습니다. 임무에 따라 정확한 설정이 결정됩니다. 완전 무장한 아파치는 주전차부터 보병 위치, 공중 위협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 됩니다. 이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아파치는 곧 실제 전장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전쟁의 아파치, AH-64 아파치는 전장에서 그 가치를 몇 번이고 입증했습니다. 이 강력한 공격 헬기는 취역 이후 거의 모든 주요 미군 작전에 참여하여 꾸준히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파치는 사막의 폭풍 작전 중 전설적인 임무를 수행하며 군사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에코 10 수사단 1대대 소속 아파치 8대가 정확히 새벽 2시 38분에 이라크의 레이더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1991년 1월 17일 새벽 2시 38분 노르망디 태스크포스 임무에서 이라크 레이더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공군 MH-53 J-페이브 로우 헬리콥터는 이라크의 조기 경보망을 단 4분 30초 만에 파괴한 이 정밀 공격을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100대에 가까운 연합군 항공기가 이라크 영공으로 탐지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파치 함대는 사막의 폭풍 동안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277대의 AH-64 헬기가 전투 작전에 투입되어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90세트의 준비율을 유지했습니다. 이 헬기들은 278대의 탱크와 다수의 장갑차를 파괴하고 총 500명 이상을 사살했습니다. 적의 포격으로 아파치 한 대가 추락했지만 승무원들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던 아파치 헬기는 인듀어링 프리덤 작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이 헬기는 아나콘다 작전 중 정확한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육군의 유일한 플랫폼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잦은 공격을 받았지만 수리 후 신속하게 전투에 복귀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당시 아파치는 성공과 좌절을 모두 겪었습니다. 2003년 3월 24일 카르발라 인근에서 발생한 공격 실패로 31대의 아파치가 손상되고 1대가 격추당했습니다.
이 함대는 빠르게 회복하여 분쟁 내내 중요한 호송대 보호와 지상군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2011년 12월 이라크에서 미국의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여러 대의 아파치가 적의 사격과 사고로 손실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14년 7월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대사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치를 바그다드로 보냈습니다. 이 헬기는 2014년 10월 4일 고유 결의 작전의 일환으로 이슬람 국가 지상군에 대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이라크군의 모술 공세는 아파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헬기는 도시 탈환을 위한 전투에서 야간 전투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제291 전투항공여단이 이라크에서 AH-64E 아파치의 스파이크 NLOS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아파치의 공격 사거리를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4배 더 먼 32km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정교한 방공망에 대한 방어력이 향상됩니다. 최신 업그레이드 및 미래 기술. 전쟁 기계는 전쟁 자체와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보잉은 지속적인 현대화를 통해 전설적인 아파치 건쉽을 2060년대까지 전장을 선도하는 기술로 유지했습니다. 건쉽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새로운 위협에 적응합니다. H-64E 가디언은 아파치 기술의 최신 발전을 상징합니다. 이 변형은 다중 도메인 작전을 위한 치사율, 생존성 및 네트워크 연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버전 6 구성은 센서, 소프트웨어 및 무기 성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보잉은 버전 6, 5로 업그레이드하여 항공기 전체에 공통 소프트웨어 구성을 생성함으로써 훈련 및 유지 보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육군 최초의 모듈형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준수하는 내구 항공기는 이제 몇 년이 아닌 몇 달 만에 새로운 기능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능동 전자식 스캔 어레이 레이더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인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능동형 전자식 스캔 어레이의 전자 빔 조향 기능은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빠르고 정밀하게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은 아파치의 아울리거 스타일 철탑에 날개에 장착된 능동 전자식 주사 배열 레이더를 테스트합니다. 이 레이더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격 통제 및 지형 매핑, 가시성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탐색을 지원합니다. 공중 위험 감지 및 지형 회피, 증강 현실 기술을 사용한 해안선 매핑. 능동형 전자 스캔 어레이 레이더는 아파치의 해상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버전 6의 업데이트는 장공 사격 통제 레이더를 최적화하여 함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파치는 이제 다양한 해상 조건에서 크기별로 선박을 감지, 식별 및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터빈 엔진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옵니다. GE T901 엔진은 크기와 무게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T700 엔진보다 50세트 더 높은 3000축 마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아파치 승무원은 이 6배 더 늘어난 항속거리와 탑재 용량으로 6000피트, 95도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T901 통합을 통해 아파치는 더 나은 연료 소비, 적은 유지 보수, 물류 요구 사항 감소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잉은 육군이 현대화의 핵심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모듈형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통해 개방형 아키텍처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발사 효과 및 고급 비행 제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통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조종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모든 조건에서 아파치의 안전, 치사율 및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오늘날까지도 AH-64 아파치는 가장 강력한 공격 헬리콥터 중 하나로 여겨지는 벤치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의 수직 리프트 개념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전투의 강한 아파치를 당장 퇴역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아파치는 전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현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 내에 더욱 정교하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비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장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교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무인 항공기의 등장 시대에 아파치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첨단 능동 방어 스위트여야 할까요? 아니면 무인 항공기 군집과의 긴밀한 통합? 아니면 더욱 강력한 엔진이 필요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분석과 예측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유형의 헬리콥터에 대한 영상을 더 제작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